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의 피해를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올해 2020년을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곧 다가올 2021년 새해에는 희망이라는 기대를 함께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거리두기 3.0이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만 어느 분의 전시회가 끝나는 24일부터 서울시가 집합금지 5인 이상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는데 전시회라니요. 이분 정신 좀 차리셔야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투데이즈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투데이즈 이슈 조선일보 백신 확보 못해놓고 이제와 백신 부작용 우는 한심할 따름. 정세균 총리가 방송에 나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1분기 접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유일하게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1,000만 명분이 1분기에 모두 오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반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30여국이 접종에 들어갔거나 이달 중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부 장담대로 2, 3월부터 반입되더라도 누구는 맞고 누구는 못 맞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 1,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상급 종합병원까지 코로나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환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절박한 중증 환자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됩니다. 정부 무능으로 국민이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서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감안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 고려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라고 백신 확보에 뒤처진 걸 변명했다고 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알레르기, 안면마비가, 모더나는 오한, 근육통과 얼굴 반쪽이 아래로 처지는 부작용이 나왔다는 것을 별도 자료 묶음으로 내놨다고 하네요. 백신만이 코로나의 최종 해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확보해야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백신에서 극히 일부 나타나는 부작용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판단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선입금 수백억 원을 날릴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백신 선구매에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될 포퓰리즘 사업에는 몇 천억, 몇 조 원씩 펑펑 풀면서 온 국민을 코로나 공포에서 풀려나게 해줄 수백억 원 지출한 인쇄겠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는 카나다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이 남는 백신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카나다는 국민 1인당 5번 맞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진국들은 대체로 백신 확보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3상이 완료되지 않아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우리 국민 1,000만 명분의 백신을 담당한 국제기구 코백스를 믿고 있으나 이것들마저 언제 백신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FDA 승인을 받은 화이자와 모더나는 아예 구매가 안 되는 상황이라니 이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뿐이네요. 병상이 없어 돌아가시는 분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캐나다 및 선진국에 백신 구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청와대야, 정부야, 국회야,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다음, 부동산 시장 이슈 앤 뉴스. 한국경제, 올해 집산 2주택자, 1년 내 기존 주택 안 팔면 양도세 폭탄. 정부가 내년부터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높이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는 20%가 중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배로 높아지고요. 취득세는 1 내지 3%에서 8%로 최대 8배 뜁니다. 다행히 새 집을 산 뒤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돼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내면 됩니다. 문제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기존 주택 매도 시점이 언제냐 등에 따라 세율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해 세무사들마저 불평할 정도입니다. 간단히 정리된 화면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요약하면은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소유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지입니다. 조정지역 주택이 아니라면 낮은 세율을 제공받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조정 대상 지역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부산, 대구 등 36곳의 기초지자체를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지난달 7곳에 이어서 조정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조선일보. 서울시장 출마선은 안철수 테마주 20%대 급등.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시에 안테마주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21일 오전 10시 15분 기준 안랩 주가는 전날 대비 17% 상승한 7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안철수 대표는 안랩 지분 186만 주 18.6%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건설 전문업체인 까뮤 ENC는 개장 이후 폭발적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한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까뮤 ENC의 사회이사이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표학길 씨가 안철수 지지그룹의 상임대표를 맡았다는 것이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까뮤 ENC는 표학길 사회이사가 지난 2017년 대선 시 안철수 대표의 지지 모임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광장 상임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다면서도 현재는 관계가 없으며 과거 및 현재 안철수 대표와의 사업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써니전자는 전날 대비 19% 넘게 오른 4,850원을 기록 중입니다. 써니전자는
전직 임원이 안랩 출신이라는 이유로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써니전자는 안 대표와 업무상 무관하다고 공시하기도 했지만 관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주식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이슈앤 뉴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한국 거래소에서 한화 2,600만 원을 돌파하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 탄생 후 10년이 된 해답게 비트코인이 그 존재를 마음껏 뽐내며 상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스텔라, 에이다, 이오스 등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캐시의 큰 상승은 꽤나 오랜만에 BK 투자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블랙미디어, 비트코인 시장 단기 변수는 연말 유동성과 미 재무부 새 암호화폐 규제 여부. 비트코인이 18일 23,000달러를 돌파 후 숨을 고르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약 23,700달러까지 전진,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아직 본격 조정으로는 연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강력한 심리적 장애물로 지적됐던 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이 40만 달러,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지금으로서는 비현실적 전망마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브리핑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미국 재무부가 자체 보관 암호화폐 지갑 셀프 카스터디 월렛의 고객 확인 KYC, 돈 세탁 방지 AML 강제 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규정 공포가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체 보관 암호화폐 지갑은 개인이 제3자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암호화폐를 저장해 사용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크립토 브리핑은 소문대로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업계가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대규모 암호화폐 자산을 개인 지갑에 보관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2만 달러를 넘어선 비트코인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블락에 의하면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은 재무부의 새 규제가 발표돼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되면 여전히 대기 중인 기관들이 매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전히 기관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큰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큰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에서 2017년 8월 1일 하드포크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조선일보, 페이팔 내년부터 비트코인 결제 허용, 비자 카드도 서비스 준비. 세계 최대 간편 결제 기업 페이팔의 댄 슐먼 최고 경영자는 온라인으로 열린 글로벌 IT 컨퍼런스 웹 서밋 2020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이팔은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페이팔 이용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4개 가상화폐로 전 세계 2,600만 가맹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페이팔 이용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페이팔이 실시간 환율을 적용해 가상화폐를 달러로 바꾼 다음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자, 여기서 비트코인 캐시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47만 8,559번째 블록부터 하드포크 되어 나온 코인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비트코인 캐시도 비트코인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하드포크에 대한 논의로 1MB로 제한되어 있어 거래량을 담을 그릇이 작아 속도 문제가 발생한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를 크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명 분리를 통한 해결책인 세고잇과 블록 크기 정대 두 가지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세고잇을 예정대로 진행하였고 우지안을 위시한 중국의 블록 크기 정대 지지자들, 즉 채굴업자들이 블록 크기 정대를 위해 하드포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고잇 없이 분리 하드포크된 블록체인의 보상 코인을 비트코인 캐시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메가의 블록 크기를 8메가로, 물론 나중엔 32메가로 증가되었지만 처음엔 이 8메가로 증가시킴으로써 한 블록에 들어가는 거래의 수량을 늘릴 수 있게 되어 기존 비트코인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지급해도 되고 더 빨리 컨펌을 받을 수 있어 처리 속도가 빠르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과 같은 POW 채굴 증명 방식으로 채굴기에서 채굴을 하며 발행 한도는 2,100만 개입니다. 현재 유통량은 약 1,800만 개 정도입니다. 지난 4월 8일 저녁 비트코인 캐시는 블록 높이 63만 개 도달, 블록당 채굴 보상이 기존 12.5 BCH에서 6.25 BCH로 줄었습니다. 반감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2018년 11월 15일 비트코인 캐시가 다시 하드포크되어 비트코인 캐시 SV, 즉 사토시 비전 코인이 나왔습니다. 이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비트코인 캐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했고 SV 블록 사이즈는 하드포크되어 128메가로 증대되었습니다. SV도 지난 4월 10일 오전에 반감기를 지났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또 다른 하드포크로 비트코인 캐시 ABC 코인이 탄생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A가 바로 그 코인이죠. 이는 채굴 보상의 8%를 다시 회수해서 개발 커뮤니티에 재분배하는 계획을 가진 개발자 진영이 비트코인 ABC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개발자와 채굴자 진영이 비트코인 캐시노드 BCHN입니다. 이렇게 두 진영으로 갈라졌었습니다. 결국 해시 전쟁에서 로저버의 BCHN 진영이 승리함으로써 BCH를 쓰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ABC는 중국 기반 채굴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반대로 BCHN 주요 지지층은 블록체인 기업, 서구권 채굴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인 리더스, 비트코인 캐시, 사상 최고가 대비 91% 하락 이유는 비트코인 캐시가 사상 최고가 대비 91%라는 큰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나? 여기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의 역할이 결제 수단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유용한 교환 매체가 아닌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캐시의 기존 강점, 더 낮은 수수료를 가능하게 하는 더 큰 블록기, 이것이 더 이상 시장에 어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일단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선점 효과로 인해 비트코인에 대해 네트워크 효과가 형성됐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 캐시의 경쟁력이 상실됐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알트코인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이더리움보다 유동성과 기능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지적과 라이트코인보다 확장성, 속도 면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캐시는 채굴업체 비트메인, 대표는 우지안입니다. 비트메인의 주도하에 디지털 현금이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로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비트코인 캐시가 현금의 역할을 하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 91% 이상 하락한 것도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하드포크의 리스크를 3번이나 겪으면서도 굳건히 살아남았다는 것은 미래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철영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